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스위스의 생모리츠라는 곳입니다. 생모리츠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겨울 리조트예요. 세상에 수많은 리조트들이 있죠. 럭셔리 리조트를 표방하는 것도 아주 많이 있는데 이곳은 오자마자 럭셔리함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 휴양지는 뭔가 옷차림도 좀 가벼워지고 젊은 사람들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지지 럭셔리함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부터 우리가 겨울 럭셔리라고 하면 연상하는 그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로로피아나가 후원하는 아이스 행사에 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스 행사는 인터내셔널 콩코르소 델레간자, 국제 콩쿠르 오브 클래시카, 엘레강스란 우리가 클래시카를 칭하는 말이죠. 클래시카 콩쿠르, 그러니까 콩코르소 델레간자는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콩쿠르 데 엘레강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이스란 이름으로 지금 이 풍경과도 너무 잘 맞죠. 인터내셔널 콩코르소 델레간자에서 클래시카 콩쿠르가 열립니다. 로로피아나가 왜 클래시카 콩쿠르를 후원하느냐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로로피아나는 자동차 문화의 여명기부터 자동차와 함께 해온 브랜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키 탈 때 겨울옷 입듯이 자동차를 탈 때도 방풍 옷이 필요하죠. 그런데 로로피아나는 방풍이 되는 옷으로 유명합니다. 로로피아나의 많은 옷들이 자동차를 탈 때 입을 수 있도록 고려된 옷들이 많이 있어요. 로드스터 라인이라는 옷들은 아예 자동차, 로드스터를 이름으로 칭하고 있는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드스터, 지붕이 없는 스포츠카를 운전할 때 입기 좋도록 만들어진 옷이고, 지금까지 매년 선보이는 정식 라인업에도 소속돼 있을 정도로 로로피아나를 대표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로로피아나는 그 옷만 만드는 게 아니라 클래시카 레이싱 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로로피아나의 클래시카들이 많이 참가해 있고요. 로로피아나의 VIP라면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타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클래시카의 세계로.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은 아이서라는 옷입니다. 아이서라는 옷은 겨울용 로로피아나 의류로서 아주 유명한 옷 중에 하나예요. 스키를 탈 때도 입을 수 있는 옷이고 방수 방풍 처리가 되어 있는 옷입니다. 캐시미어여서 되게 연약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옷이고, 바지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그 우리가 흔히 고어텍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특수 섬유가 안쪽에 되어져 있습니다. 바깥은 울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 한 번 더 코팅이 되어 있어서 3레이어 팬츠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은 옷 착장은 모두 로로피아나입니다만 스키를 탈 때도 입을 수 있는 겨울옷이죠. 지금 제가 여기 와보니까 지금 이 옷은 뭐 전혀 춥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로드스터 라인업이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소개드린 적도 있는 트래블러 라인을 입었다면 이 정도 날씨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트래블러 라인, 로드스터 라인이 모두 캐시미어이기 때문에 아주 얇고 가볍지만 바람을 잘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로드스터 라인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간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 얇아가지고 한겨울에 이거 입을 수 있나 하는데, 해가 내리쬐고 있는 이 유럽의 겨울 날씨에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겨울에 아주 추운 곳에 가지 않는다, 야외 활동이 많지 않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적당한 옷이죠. 그리고 여기 스폰서들도 써 있는데 로로피아나가 제일 먼저 써 있고요. 그 외에 뭐 개인 항공기를 만든 비스타 제트라든지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바드루츠 팰리스라는 129년 된 호텔도 있고요. 생모리츠는 이 로고, 햇살 로고가 생모리츠의 로고입니다. 생모리츠를 라이프 스타일의 모토로 삼는 브랜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생모리츠 화보집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럴 정도로 뭔가 아이코닉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 뱅앤올룹스. 그러니까 뭔가 라이프 스타일은 통하는 게 있다. 생모리츠 시크 사진집. 여기 오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생모리츠가 궁금해서 샀거든. 여기 오겠다고 해서 분명히 아까 뭔가 운명이. 이
차는 벤틀리가 계속 이제 르망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벤틀리를 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에스턴 마틴이었다고 하고 성공한 이후에 5대를 더 만들어서 뒤에 자리를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탈 수 있는 레이싱카로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Uno, due, tre, quattro. 와우! 우후! 우후! 야, 이런 경험 언제 해보냐? 어? 헬로. 엄청 좁습니다. 짜짜짜. 당신이 들어가요. 아, 예거의 계기판 보이시죠?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타입 C라는 에스턴 마틴의 레이싱카입니다. 거의 200마력 정도 된다 그러고요. 최고 속도는 한 200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여기 아니면 어디서 해보냐. 이 클래식카를 타는 경험은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랑은 완전히 달라요. 마차 느낌이기도 하고 정말 가장 닮은 건 놀이기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성능이라든지 최고 속도라든지 승차감이라든지 뭐 이런 건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국내에 팔고 있는 제일 저렴한 차가 저 차보다 빠를 거예요. 그런데 달릴 때 이 맛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아마도 생모리츠 같은 곳에 모여서 클래식카를 즐기는 사람들은 과거의 가치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저는 사실 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발전하는 속도가 정말 빨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것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음식점도 단골 가게보다 요즘 핫한 가게를 더 많이 찾고요. 옷도 그렇고 우리는 한복 입는 사람 거의 없죠. 기념일에도 한복 잘 안 입죠. 요즘은 뭔가 요즘 것 새로운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래된 좋은 것을 잊지 않는 것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계 생모리츠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이게 엔진을 보시면 1.5리터 엔진입니다. 1.5리터 엔진이고 1933년 모델이래요. 근데 1933년에 110마력, 120마력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1933년이면 저희 어머니보다 2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엔진 120마력 정도가 아마도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2리터 엔진이 실려있고 200마력 한 4년 정도 후에 나온 차인데 1937년에는 이미 200마력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국산차 2000cc 세단이 200마력을 넘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터보를 달면서부터 200마력 넘게 됐으니까 이 에스턴 마틴 레이싱 엔진이 얼마나 높은 출력을 냈던 건지 알 수 있죠. 사실 이 앞에 있는 서스펜션도 되게 귀엽지 않아요? 요거 지금 서스펜션이거든? 요즘은 화물차에서나 볼 수 있는 판스프링이 달려있는 서스펜션 달려있는데 눈밭에서도 앞바퀴가 접지 않는 거 보면 거의 100년 전 차인데도 여전히 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타입 C라는 레이싱카입니다. 예전에 레이싱에 쓰였던 그 차고요. 르망에서 달렸던 바로 그 차를 복원해서 쓰고 있는 차고 로로피아나 레이싱 팀 소속의 차예요. 로로피아나는 클래식카 레이싱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식카 레이스가 곳곳에서 많이 열려요. 모나코에서도 모나코 히스토릭 그랑프리라는 게 열리는데 그거는 F1이 열린 다음 주에 열립니다. 그래서 모나코 히스토릭 레이스에서도 레이스를 펼치고 이런 곳에서도 데모런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과 완벽히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요. 계기반들도 예전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계기반이 예거입니다. 우리 그 예거 루크홀트르 시계로 유명하죠. 시계가 정밀하기 때문에 시계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이런 계기반 같은 것도 정밀 기기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예거 로고가 붙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거가 만든 계기반이 모토구찌라든지 그런 이탈리아제 모터사이클에는 꽤 늦게까지도 실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거란 로고가 있고 이 기계들은 다 정상 작동한다 그래요. 이 차들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다 메인터넌스가 된 차고 전문 미케닉들이 있어서 엔진부터 이런 계기반 하나하나까지 지금도 예전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가죽 시트 같은 것들도 보면 요즘 가죽 시트랑은 다르게 옛날 가죽 시트지만 흠잡을 데 없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요거 골동품이야. 이거 후대에 남겨야지.
이 멋진 풍경, 설원 속에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 차들을 구경하러 온 거기도 하고 지금 이 분위기를 즐기러 온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 속에는 스키장들이 많이 있어서 스키를 탄다든지 스노우보드를 탈 수도 있어요. 하이킹을 즐길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단순히 뭐 어떤 전시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이벤트용 차들이 아닙니다. 다 오너들이 있는 차들이고 그 자기 클래식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기 모여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차는 제가 예전에 람보르기니 에스페리엔자 네베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미우라입니다. 람보르기니의 첫 번째 스포츠카죠. 콩쿠르에 출품된 차답게 퀄리티는 뭐 끝내줍니다. 단순히 그냥 옛날 차가 남아있다는 게 아니고 신차보다도 더 멋진, 더 훌륭한 상태로 남아있고, 그래서 콩쿠르를 여는 거예요. 이 어떤 차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가. 사실은 미우라만 해도 여기에서는 아주 새로운 차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미우라는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1940년대 이전, 2차 대전 이전의 클래식카로 가면 차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사실 한 50년대, 60년대까지도 자동차마다 두들겨 만들었기 때문에 차체를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차의 형태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얘는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 페라리 250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미니카, 그 랄프 로렌의 그 미니어처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250은 사실 차마다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250의 종류가 워낙 많고, 뭐 제 사무실에 있는 모형차는 그란 투리스모 오몰로가토라고 하는 호몰로게이션 전용 차량이죠. 가장 유명한 차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차의 경우는 르망에서 달리기 위한 레이서예요. 뭐 르망 버전이라든지 혹은 캘리포니아 사양,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일반 도로 사양, 혹은 롱휠 베이스, 숏휠 베이스, 너무나 다양한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밀레밀리아에 참가하기 위한, 그러니까 밀레밀리아는 브레시아에서 로마에 이르는 이탈리아를 종주하는 1000마일, 1600km를 달리는 경주였어요. 그 밀레밀리아 사양이냐 혹은 르망 사양이냐, 어떤 레이스를 달리기 위한 차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봐서는 알 수 없고, 그런데 뭔가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 차의 아름다움만 봐도 25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 차의 경우는 피닌파리나가 만든 차네요. 피닌파리나가 만들었고 1인용 사양입니다. 운전자석을 제외하면 덮개로 덮여 있고, 최근에 선보였던 SP3 몬짜도 보면 운전석만 뚫려 있고 옆에 조수석은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가 바로 이런 옛날 사양에서 영감을 받은 거죠. 아, 뒤에 있는 차는 디노라고 써 있습니다. 디노는 페라리의 첫째 아들 이름이죠. 페라리의 아들 이름인데 디노 페라리라고 써 있는 걸 보면 이 차는 아마도, 제가 지금 이 차의 정확한 사양은 모릅니다만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6기통 엔진 사양의 차를 페라리라고 부르지 않고 디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페라리 로고도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 시판용 차량이 아니고 레이스용 차량이기 때문에 디노 페라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앞에 멕시코라고 써 있는 이유는 아마도 파나메리카 레이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포르쉐의 파나메라라든지 뭐 까레라라는 차 이름이 레이스 명칭에서 온 건 아시죠? 멕시코에서 열렸던 레이스들입니다. 다 까레라 판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레이스에서 그 포르쉐 차들의 이름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페라리도 이 차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판아메리카 레이스에 참가했었죠. 그래서 멕시코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아, 이 차는 저는 사실 처음 봅니다. 이 차 아우디 박물관에서도 못 봤어요. 근데 아우디 트래디션이라는 건 아우디의 클래식카를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타입 C라든지 타입 D처럼 예전에 300km 넘었던 1930년대 경주차들도 이 아우디 트래디션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차 옆에 보면 톰 크리스텐센이라고 적혀 있어요. 국기와 함께 톰 크리스텐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톰 크리스텐센은 아우디의 드라이버로 르망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했던 드라이버이기도 하죠. 아마도 컨셉카로 제작된 차 같습니다. I'm a big fan of Audi classic cars. Yes, So I have visited Audi Museum several times. Okay, yes, Yeah. But I didn't saw this car. This car actually is in our, let's say, hidden storage. Oh. We have another storage of cars, not only the museum, but another storage where we keep the cars which we are using for events like this, for example. This is where also most of the motorsports cars are sitting, rally cars, Le Mans prototypes, and as well this Group S car here. Yeah. So you manage the Type C, Type D cars. Yes. I was been in Monaco Historic Grand Prix. Yes. So Type C was my best car. Yeah. So this car is like a Type C. It's fully drivable. This car is a fully drivable car, even though it's a prototype car. Oh yeah. It's a car which has never raced, because this car is named to be a Group S rally car, but the Group S never came to life. It should have been the successor after the Group B. So this is like a prototype concept car, if you say so. Then Tom Christensen was a test driver. No, Tom Christensen actually is our racing driver from Le Mans. Tom is here today and he's going to drive the car He will tomorrow. be here? Yes. Wow.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no problem.
제가 이 차를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했네요. 그러니까 아우디 뮤지엄에 전시되는 차들도 있지만 숨겨놓은 차들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직 대중에게 자주 공개하지 않은 차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차는 프로토타입이래요. 그룹 S 랠리에 참가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던 차고, 그룹 S가 뭐냐면 1980년대 초반에 아주 유행했던 그룹 B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디 꽈트로가 처음 선보인 게 그룹 B 랠리였어요. 그룹 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의 랠리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과격해서 사람들이 경기 때마다 뭐 드라이버들이 많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해서 랠리의 최고봉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그룹 B에서 아우디가 우승을 했죠. 근데 그 그룹 B의 룰을 다듬어서 그룹 S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역시나 차들이 너무 빠르고 너무 강력해서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룹 S가 실제로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랠리에 참가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지만 랠리에 참가한 적은 없대요. 톰 크리스텐센이 사실 그 드라이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톰 크리스텐센의 이름이 붙었냐면 그가 여기에 온대요. 내일 아마도 이 차를 타고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시죠. 이 차는 미래에서 온 차 같죠? 컨셉카입니다. 컨셉카고, 컨셉카 중에 실제 달릴 수 있는 차들도 있어요. 이 차도 달릴 수 있으니까 여기 와 있을 거고, 옆에 배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차는 베르토네가 디자인한 차입니다. 베르토네라는 건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는 엔진과 프레임을 만들고요, 껍데기는 차체를 만드는 까로체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베르토네도 역시 예전부터 유명했던 카로체리아 중에 하나고, 뭐 피닌파리나라든지 주지아로라든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베르토네는 뭐 그중에서도 아주 유명해서 람보르기니의 많은 차들 베르토네가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많은 브랜드들이 컨셉카를 만들 때는 베르토네에게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차는 헤드라이트가 뒤에 달려있는 것만 봐도 뭔가 미래지향적이죠? 아주 멋지네요. 이 차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색깔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차는 부가티예요. 부가티는 하늘색 부가티들이 많습니다. 클래식카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경주차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국가 색깔이 파란색, 하늘색, 스카이 블루였어요. 이탈리아에 빨간색 차가 많은 이유는 이탈리아의 국가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이죠. 이 차는 부가티의 57 아틀란틱이라는 차예요. 근데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가티의 클래식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57 아틀란틱이고, 랄프 로렌이 소유하고 있는 그 클래식카 가장 아름다운 차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제가 차고 있는 랄프 로렌의 시계도 랄프 로렌이 소유한 57 아틀란틱 S의 대시보드에서 영감을 얻은 시계예요. 근데 이 차는 57 아틀란틱인데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는 타입 C도 아니고 타입 S도 아니고, 이 차는 타입 G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입 G의 별명은 탱크예요. 탱크처럼 생겼죠. 뭔가 외모가 다른 것도 그 당시에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카북이라고 하는 클래식카와 관련된 책도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클래식카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차도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탈보라는 회사 로고가 앞에 있길래 탈보의 차인가 했더니 옆에는 또 마세라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탈보는 과거에 아주 유명했던 자동차 브랜드고요. 레이싱카의 역사도 아주 깊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브랜드죠. 근데 탈보와 마세라티가 같이 만든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아마도 제가 지금부터 자료를 찾아서 아마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공부하는 게 바로 클래식카의 재미이기도 해요. 사실 아까 봤던 부가티의 57 아틀란틱 G도 저는 실물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차도 처음 보는 차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 새로운 차가 나온다는 거, 이런 콩쿠르를 할 때마다 새로운 차들이 복원돼서 새로 우리 앞에 다시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사진도 한 장 남아있지 않았지만 차는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어떤 오너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복원해서 다시 옛 모습 그대로 만들어서 여기에 짠하고 선보이는 거, 이게 바로 콩쿠르가 열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콩쿠르 드 클래식카가 아니고 콩쿠르 드 엘레강스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 열정, 그게 우아한 거죠. 차도 우아하지만 사람들의 열정도 우아한 겁니다. 이 차도 너무 아름답죠. 이 차는 무슨 차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아마도 페라리의 250 이전 차량일 겁니다. 250보다는 약간 차체가 작고요. 뒤에 이제 짐도 실려 있죠. 잘 보시면 루이비통의 가방에 실려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루이비통은 마차에 짐을 실어주는 걸로 시작을 했죠. 이 당시 차들은 트렁크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뒤에 트렁크 위에다가 짐을 싣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마차에 짐을 실었던 루이비통이 트렁크를 만들어서 그 오너의 취향에 맞게 짐을 실어주는 용도로 많이 썼던 거죠. 뒤에 보시면 알파인스키도 실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아마도 이 오너는 과거 1960년대에도 이 차를 타고 생모리치에 와서 알파인스키를 즐기면서 겨울 라이프를 즐겼겠죠. 그런 겨울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런 행사에서 클래식카에서 볼 수 있는
과거의 향기 그런 거겠죠. 이 차는 알파로메오입니다. 알파로메오는 알파로메오의 클래식카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알파로메오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페라리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 이전에 몸담았던 브랜드이기도 하죠. 알파로메오의 레이싱 드라이버였어요. 근데 지금 이 차의 펜더 라인은 현대의 차들은 구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후륜구동 차량인데 뒤에 체인이 감겨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눈길에서 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너무 아름답네요. 1인용이 아니고 2인용. 두 명이 어깨를 맞대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차인데 이건 엘레강스라는 말 외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기어봉이라든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디자인됐습니다. 그 운전석의 오른쪽에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영국에서 쓰였던 차라고 예측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운전석의 오른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부들이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채찍을 휘두르기 위해서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옛날 마차는. 그 영향이 남아서 운전석도 오른쪽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왼손으로 기어봉을 조작한 것보다 오른손으로 조작하는 게 더 익숙하죠. 그래서 차체 운전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차량일 거예요. 이 차도 그냥 뒤에서만 봐도 부가티죠. 이 형태만 봐도 부가티입니다. 그리고 색깔 때문에 더 확정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저 차는 부가티야 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왜냐면 이 색깔과 이 형태는 부가티라고 하면 생각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카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가티의 베이론이라든지 시론이라든지 이 차들보다는 오히려 이 차가 더 부가티스럽게 느껴져요. 왜냐면 부가티의 역사가 이 차와 함께 했으니까요. 그리고 부가티는 생산 대수도 꽤 많고 많은 오너들에게 되게 아끼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 그대로 클래식카 레이스라든지 클래식카 이벤트를 오시면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가티 오너들은 아직도 여전히 현역으로 부가티를 달리게 하고 있어요. 앞쪽에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부가티 형태가 보이죠. 왜냐면 저 말발굽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지금 현재 부가티에도 잘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를 보시면 스터드, 모처럼 생긴 스터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눈바 뒤에, 얼음바 뒤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제대로 달릴 수가 있어요. 타이어가 상당히 얇은 걸 볼 수 있죠. 저 당시에는 출력들이 약했기 때문에 타이어가 얇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디얼 타이어도 아니고 바이어스 타이어라고 하는 옛날 방식 타이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랑은 주행 감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1930년대 차다 보니까 브레이크도 보시면 드럼 브레이크가 달려있어요. 드럼 브레이크는 바깥으로 팽창하면서 바퀴를 잡아주는 역할인데 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방열 성능은 좀 낮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클래식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드럼 브레이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스프링 구조도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코일 스프링이나 혹은 에어 스프링이 상식이지만 여기에는 보시면 판 스프링, 우리가 트럭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판 스프링이 달려 있습니다. 이 차도 상당히 재밌네요. 페라리의 경주차입니다. 딱 봐도 혼자만 탈 수 있는 경주용용 페라리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머플러는 슈퍼트랩이 달려있어요. 슈퍼트랩은 모터사이클에 주로 많이 쓰이는 머플러고요. 이 안쪽에 디스크가 들어있어서 디스크를 몇 장 넣었느냐에 따라서 그 압력이라든지 혹은 그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할리 데이비슨이라든지 단기통 모터사이클에 많이 쓰였던 그런 머플러예요. 근데 요즘 배기가스 규제가 심해지면서 요즘 많이 안 쓰이지만 한 1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꽤 많이 썼던 머플러입니다. 저도 할리 데이비슨 탈 때는 이 머플러를 썼었어요. 근데 페라리에다 왜 이걸 넣어놨냐면 옛날 차다 보니까 카브레이터를 동조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엔진도 아마도 12기통이거나 8기통이거나 다기통 엔진이겠죠. 그러면 그 모든 실린더를 동조시키고 배기 압력을 맞추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술의 영역입니다. 그걸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아마 직관으로 바로 빠지는 구조였겠지만 뒤에다가 디스크를 넣어서 압력을 조절하는 걸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차는 와인 레드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페라리라고 하면 이탈리안 레드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차의 색깔은 뭔가 럭셔리 그 자체죠. 275라는 차입니다. 250 다음에 나온 차인데 275는 헤드라이트가 약간 더 동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라리 중에 한 대입니다. 275 이름 기억해 두세요. Your jacket, Roadster, Yes, is good for driving. it's perfect. There is a weather protection system inside. It's called Storm System. The technical garments from Loro Piana are really nice. And they have a fantastic jacket for horse riding as well. 이 클래식카는 사실 어떤 차에 비슷하냐고 한다면 사실은 놀이기구랑 비슷합니다. 왜냐면 운전 감각도 완전히 다르고요. 타이어도 바이어스 타이어고 스티어링 휠의 지금 방식의 렉앤피니언이랑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앞바퀴를 잡고 있는 형태라든지 서스펜션 구조라든지 차체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별개의 탈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양은 바뀐 얘기지만. 그리고 뭐 안전장비도 사실은 제로라고 봐야죠. 지금 차에 비하면.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뭐 출퇴근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용도의 차는 아니고 이거는 가끔 이런 이벤트가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타고 나와서 즐기는 용도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놀이기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죠. 자동차 역사라는 건 유럽에서 시작됐고요. 18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니까 벌써 100년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유럽은 뭐랄까 시작했을 때 그 놀라움 같은 것도 아직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클래식카에 의미를 두는 거고, 우리나라는 클래식카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발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집도 새 집을 좋아하죠. 차도 새 차를 더 좋아하고요. 옷도 새 옷을 좋아하고 음악도 최신 유행을 좋아합니다. 40대 50대라고 해도 K-팝을 듣는 경우가 많죠. 클래식 음악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성향 자체가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유럽차를 최고로 치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헤리티지를 잊지 않는 거,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차들이 럭셔리카로 인정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중국차 얘기도 했죠. 중국차 얘기 궁금해서, 중국차 어떤가 궁금해서 타봤더니 뭐 아시다시피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셨던 그 댓글, 뭐 좋다는 댓글도 있었을 거고 놀랍네라는 댓글도 일부 있었죠. 대부분은 욕하는 댓글이었습니다. 뭐 알고 있어요. 그 반응이 불과 40년 전 우리나라 차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던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차예요. 국산차를 무시한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40년 전에는 우리나라 차가 여러분이 달았던 그 댓글, 그 평가를 그대로 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아픔 겪었으니까 그냥 중국 우리나라 한번 겪어봐 그래도 됩니다. 뭐 욕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유럽의 이런 헤리티지를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도 뭔가를 배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브랜드에서도 뭔가를 배워야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그들처럼 도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뭐 거기에서도 뭔가 이런 건 우리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래식카를 타면서 나 이거 타봤어 라고 자랑할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제가 클래식카를 타고 보면서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차를 타면서 개똥처럼 한번 읊어봤습니다. 만약 공감하신다면 이 클래식카를 저와 함께 타신 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타는 차에서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클래식카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다를 것보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보는 눈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졌으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여기 와서 보니까 멋진 차도 멋진 차지만 사람들이 너무 멋있죠. 옷차림이라든지 즐기는 표정이라든지 강아지와 함께 혹은 시가나 샴페인이랑 함께 하면서 즐기는 모습이 가식적이지 않고 너무 멋있죠. 생모리치라는 곳은 폼 잡으러 오는 곳입니다. 폼 잡으러 오는 곳이에요. 클래식카를 가지는 사람들도 폼을 잡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폼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폼 잡으면 야 폼 잡냐 그러잖아. 근데 폼 안 잡고 싶은 사람 있어? 폼 잡고 싶은데 폼 잡는 사람을 욕하는 문화, 저는 그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져야 우리도 이런 멋진 이벤트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마을에는 저 호수위에서 펼쳐지는 이 이벤트, 클래식카 이벤트 외에도 이 근처에서 수많은 이벤트들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람보르기니가 헤리티지, 지금까지 나왔던 람보르기니 클래식카들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지금 10주년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람보르기니는 클래식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전체가 슈퍼카와 멋쟁이들의 모임 장소 같은 느낌이에요. 어딜 가도 멋있고 어딜 가도 경치가 좋고 어딜 가도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하나 멋진 것이 있어요. 폴로 스토리코라는 게 여기 있죠. 미우라가 그려져 있죠. 람보르기니의 옛날 차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0주년을 맞았다고 하고 여기서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려요. 그러니까 폴로 스토리코 프로그램을 통하면 오래된 람보르기니, 지금 여기 있는 뭐 디아블로라든지 콘타치라든지 혹은 미우라까지도 최신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탈 수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디아블로야말로 우리가 자동차라는 걸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차 중에 하나죠. 우리는 아이 또래, 그리고 저보다 어린 분들도 아마도 슈퍼카라고 하면 이 람보르기니 디아블로의 모양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방벽에 붙여놨던 포스터가 바로 이 차였죠. 이 차는 디아블로의 30주년 에디션 모델이고 이 색깔의 람보르기니 디아블로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이미 이제 뭐 2세대 전, 3세대 전의 차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드카라고 부를 만하죠. 이제
그러나 이 차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폴로 스토리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히 새 차의 컨디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이런 차를 타는 사람들은 차를 너무너무 아끼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도 람보르기니 가지고 있는 친구가 그 청바지를 입고 그 청바지의 리벳 부분이 차에 상처를 입힐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런 로로피아나 옷, 로드스터라든지 로로피아나의 여러 가지 옷들이 사랑받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로로피아나 행사에 초대되어 오지 않은 사람들도 로로피아나를 정말 많이 입고 있어요.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로로피아나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아끼는 클래식카 이런 차를 탈 때 옷이 차를 상처 입히지 않는, 좀 황당한 이유 같지만 실제로 이런 차를 타는 분들은 차를 너무너무 아끼기 때문에 차에 어울리는 옷을 찾을 때 아주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옷을 찾는다는 거죠. 만약에 청바지를 입는다고 해도 캐시 데님을 입는 거지. 캐시미어 데님. 멋있는 차들이 너무 많죠. 멋있는 차들 너무 많고 멋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 생모리치는 겨울이 되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겨울 래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뭐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고 놀다 가는 게 아니고 삶을 즐긴다는 거, 라이프 스타일이란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로로피아나 옷을 제가 자주 소개했었고 저도 자주 입고 있습니다만, 로로피아나라는 옷이 어떤 뭐 디자인이 좋다, 소재가 좋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에, 그러니까 삶을 즐기는 자세가 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너무 잘 맞게 만들어진 소재며 색깔이며 디자인이며 잘 만들어진 그런 옷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생모리치 오셔서 슈퍼카, 클래식카, 그리고 멋진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한번 엿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뭘 찍어도 그림이 나오니까 카메라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네요. 사실 저는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하이킹이 어떤 레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이 풍경을 보니까 하이킹을 왜 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알프스라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사실 차를 타거나 혹은 모터사이클을 타는 재미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생모리치는 뭐 최고의 스키 리조트거든요. 그러니까 스키를 타시는 분들은 뭐 여기 꼭 와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옷을 몇 번 많이 갈아입는데 턱시도 입은 거 영상이 없다. 여기 턱시도도 가져왔어요. 여기 행사는 로로피아나의 VIP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와서 갈아입었는데, 로로피아나를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뭐랄까, 이 풍경, 이런 곳에서. Excuse me, can I take a picture of yours? From Korea. 어떻게 하세요? 너무 예쁘셔서 찍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You going to the club? Yes. Very good food. 아, thank you. 아, 누나들 멋있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당연히 이렇게 한국말 할 줄 몰랐는데 즐거운 대화가 될 줄 알고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로로피아나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가격이 어떻다, 뭐 비싸다, 뭐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 위에 태어났는가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 들어갔을 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옷이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근데 추위를 충분히 와가지고, 그리고 뭐랄까, 그림이 되죠. Yes? If you don't mind, can you take a picture of Yes, please. Thank you. 1, 2, and this way, Okay, thanks. because the sun is. I got it, yeah. 1, 2.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제가 지금까지 뭐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녀봤고, 다양한 즐거운 행사에도 가봤고, 멋진 경치도 많이 봤습니다만, 알프스도 제가 한 20번 이상 와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눈에 담고 있는 이 풍경, 그리고 제가 이 옷을 입고서 이 옷을 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는 뭔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왜 같은 차, 같은 모터사이클, 같은 카메라 들고 있으면 좀 공통점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동질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옷도 그런 게 있네요.
브랜드 로고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 알프스가 어우러지는 모습, 내가 아름답고 너도 아름답다라는 걸 느낀 사람들의 그 교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로피 하나 입으시고 알프스 한번 와보세요. 좋네요. 야, 신동원 성공했다. 내 옷차림이랑 차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 오너들도 로로피아나 옷을 많이 입습니다. 왜냐면 밀레밀리아라든지 콩코르소 델레간자라든지 이런 클래식카 관련 행사들은 대부분 로로피아나가 스폰서를 해요. 왜냐면 로로피아나는 클래식카 레이싱에 실제로 참가하고 있기도 하고 로로피아나 레이싱 팀이 있기 때문에 클래식카와 로로피아나는 뗄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브랜드다 보니까 말에서 자동차로 이행되던 시기에 격동하던 20세기 초반의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거기에서 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고 오너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담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옷 속에 그 클래식카를 운전하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있다 보니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카 오너들은 대부분 사실은 부자들이겠죠. 왜냐면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서가 아니고 어떤 취미 도구로서, 향수, 역사를 기리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다 보니 로로피아나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번 행사에 참가한 클래식카 오너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거의 진짜 100%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로로피아나를 입고 있었어요. 겨울 옷인데 패딩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대적인 옷이 아니고 클래식한 멋을 살린 옷은 사실상 로로피아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출장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가서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래서 사실 옷을 엄청 많이 챙겨왔어요. 턱시도도 챙겨와서 입었고 수트도 챙겨와서 입었고요. 그리고 이런 방한 재킷 같은 것도 여러 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갖춰서 입었는데 TPO에 맞는 모든 옷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로로피아나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고어텍스라든지 이런 하이테크 텍스타일로 만든 옷에 익숙하죠. 하지만 캐시미어라든지 린넨이라든지 울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소재들을 이용해서 방풍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랄까 좀 독보적이죠, 로로피아나가. 만약에 여러분도 자동차를 좋아하신다면 로로피아나의 로드스터 시리즈 그리고 다른 로로피아나의 옷들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탈 때 입는 옷은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로로피아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좋게 말하면 오마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브랜드들이 어떤 직접 그 라이프 스타일의 깊이를 대체하기는 어렵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로로피아나의 옷을 보고 참고해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생모리치는 한번 와본 이 경험이 평생 남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연경관은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답고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겠죠. 부자들의 휴양지라고 하면 뭐 이해하기 편하긴 하겠습니다만, 부자들의 휴양지라기보다는 누구나가 꿈꾸는 곳에 왔기 때문에 마음이 부자가 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길 찾은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계속 오고 싶었고 이곳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은 이 옷은 로로피아나의 로드스터라는 옷이에요. 저는 로드스터를 몇 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때는 안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왜냐면 여기에서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이 로드스터, 이 생모리치에서만 판매하는 옷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로드스터도 그렇고 안에 있는 니트도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여기 와서 사려고 했냐면, 로드스터라는 옷은 매 시즌 나옵니다만, 약간씩 바뀌어가면서 나옵니다만 언제나 똑같은 디자인,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은 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색깔의 로드스터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10년, 20년씩 이 옷을 아껴가면서 입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산 이 로드스터를 앞으로 멋진 곳에 가거나 자동차를 운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자주 입을 겁니다. 왜 클래식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옷을 왜 좋아하냐면요, 많은 면이 닮아 있어요. 클래식카는 우리가 지금 보면 둥글둥글한 디자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대 최고의 기술이 들어간 차들입니다. 그 안을 살펴보면 지금도 일반 양산차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술,
혹은 비행기에서나 사용되는 기술, 그런 것들이 사용된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더 아이스에서 가장 멋진 베스트 온 스노우 상을 수상한 부가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상을 수상한 부가티는 1934년형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엔진 가공 기술이라든지 기어 가공 기술은 지금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엔진의 미션, 그리고 엔진에서 나오는 크랭크 축과 드라이브 샤프트를 연결할 때 지금 조인트라는 걸 썼죠. 두 개가 묶여있는 기계 장치를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어를 썼어요. 기어를 깎아서 두 개 맞물리게 해서 샤프트를 돌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밀하게 돌아가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스위스제 시계 같은 정밀도를 가진 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고요. 캠 샤프트에는 파이버 소재의 기어가 들어가요. 파이버 소재의 기어를 1분에 10,000회전 가까이 회전하는 엔진에 집어넣는 건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에서도 1960년대에나 가동했던 기술을 부가티는 1930년대에 자동차에서 이미 실현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드스터 재킷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평범한 자켓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옷은 린넨과 캐시미어를 섞었고요. 그런 전통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바람을 막아주고 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오래된 소재, 클래식한 섬유들은 비나 바람에 약하다는 인식이 있죠, 저희는. 그런데 오래된 소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부드럽고 가볍지만 방수와 방풍을 더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하이테크 섬유들에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입었을 때 모습은 아주 클래식하지만 현대적인 섬유로 만들어진 최신 옷에 뒤지지 않는 방풍 성능, 방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카와 잘 어울릴 수밖에 없고, 클래식카가 추구했던 것, 로로피아나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격으로만 어떤 상품을 설명한다는 건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건 물건의 본질을 찾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옷이 얼마짜리야 라는 것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옷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옷을 사랑하면서 즐겼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즐겼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이곳 바드루츠 팰리스 호텔은 129년대 생모리츠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이 호텔은 신관입니다. 신관의 특징은 뭐냐면요, 분위기 멋있죠? 이 벽지 종이가 아니에요. 약간 섬유로 되어 있는 벽지인데 요거 로로피아나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뭔가 만져보면 더, 사실 벽지를 만져볼 일은 없는데 만져보니까 로로피아나인지 확실히 알겠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 네, 방으로. 그리고 벽지만 로로피아나는 당연히 아니겠죠. 방으로 들어가시면 로로피아나라고 하면 생각나는 색깔 있죠. 이거 로로피아나의 쇼핑백도 이 색깔이죠. 이 색깔 그리고 그레이, 이 조합은 로로피아나를 대표하는 색상입니다. 방에 있는 커튼도 로로피아나예요.